2차전지 얘기 제가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뭐 그 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2차전지는 양극재만 너무 많이 오른 거지 사실 셀도 많이 못 올랐고 그 주변의 애들도 많이 못 올랐어요. 그들이 그러면 양극재가 오른 만큼을 따라가는 게 맞겠어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양극재만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뭐 셀 기업이나 배터리 셀 기업이나 다른 뭐 배터리에 뭐 다른 데 많잖아요. 동박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뭐가 많죠. 그죠? 얘네들이 이걸 따라가서 이 괴리율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양극재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 괴리율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얘네가 올라가서 줄이는 게 맞을 겁니다. 당연히 더 늦게 오르는 것뿐이지 먼저 인기를 얻은 것뿐이지 이 뒤에 인기는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4일입니다. 오늘 힘든 시장을 보내셨을 텐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시황 보고요. 그리고 요새 뭐 SVB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이제 파산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들 이런 게 이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랬고 뭐 미국, 유럽 다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단기적인 큰 변동성에서 어떻게 또 살아남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VB 사태 경계심이 있었고 일단 코스피가 시가 자체가 뭐 한 0.8% 정도 내리면서 출발을 해서 영 싸했죠, 그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어제 뭐 유럽 증시가 워낙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6,40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을 눌러버렸고 결국 2.56% 마이너스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근데 코스닥도 그랬고, 근데 코스닥은 오늘 시가가 그나마 좀 괜찮았었거든요. 처음에 거의 뭐 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 밀려가지고 3.9%가 하락을 했고 거의 뭐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260억 매수가 있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400억 또 기관이 2,600억 이렇게 팔아가지고 둘이 같이 파는 바람에 장중에 낙폭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뭐 이제까지는 그나마 2차 전지가 좀 버텨줬죠, 그죠? 버텨줬는데 오늘 보면은 2차 전지도 사실 안 좋았습니다. 뭐 시총 상위주들도 그랬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의 이제 가장 큰 기업이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이게 에코프로 BM인데 얘도 오늘 3.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19만 6,500원이 됐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10만 원 완전 초반대에 스타트를 해서 이게 뭐 100% 넘어가지고 훌쩍 넘었었죠, 그죠? 상당히 좋았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나마 뭐 다른 데에 비하면 그래도 잘 버티는 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한 90%, 한 90%좀 넘는 그 정도 수익을 이제 기록을 하는 중인데 뭐 어쨌든간 좀 더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커졌으니까 또 그냥 두면 안 되죠, 그죠? 눈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나온 김에 같이 보죠. 에코프로도 보면 얘는 근데 오늘 또 올랐죠, 그죠? 이런 시장에 참 2.6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숏커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숏커버 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숏커버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공매도를 쳐놨던 공매도를 이제 매도 쪽으로 쳐놨던 떨어져라 이렇게 했던 애들이 이제 계속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진 거죠, 반대니까. 우리는 이제 매수해 놓고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매도 쳤던 쪽에서 수익이 이제 박살이 나니까 손절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환매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밀린 건데도 오늘 같은 날 저거를 그렇게 그냥 오전에 밀어 올리긴 했었는데 딱 보니까 그냥 숏 커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냥 오전에 확 던졌다가 걔네가 던졌다라는 건 매수했다는 겁니다. 환매를 했다가 그리고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밀려가지고 이제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났는데 뭐 저희는 일단은 뭐 지금 자체로 보니까 11만 5천 원 스타트죠, 그죠? 올라간 게 222%가 됐어요. 뭐 오늘 사실 뭐 시장하고 관계 없는 그냥 숏커버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이제 3배 좀 넘게 갔는데 이제는 좀 욕심 좀 버리고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새 뭐 장이 진짜 안 좋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안 좋다 보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오늘 같은 날 보면은 그쵸, 급락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반짝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 최근에 먹을 게 진짜 많아 보였던 그런 시장이기도 하면서도 또 잘못 잡으면 또 급락해서 또 무섭기도 하고 요런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런 좀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양극재가 아닌 그러니까 뭐 배터리 쪽에서 양극재는 말씀드렸었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아닌 쪽에 배터리 관련 기업들 잘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은 또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이미 우리 회원들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도 있고 해서 또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미 준비를 여러 개를 해놨기 때문에 문자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010-8838-7999번이고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뭐 제가 엔터주 찍으면서 SM 물리신 분 말씀하시라고 했던 게 그분들도 이제 옮겨서 다 들어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어차피 한 뭐 20, 30% 떨어진 거 만약에 SM을 하셨다 물린 분이라면 그러면 이제 아직 안 오른 2차 전지 중에서 실적이 좀 쟁여놓고 있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냥 2차 전지도 워낙 또 분야가 특이하고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꼭 이 2차 전지 소재해가지고 영상을 꼭 찍겠습니다. 꼭 찍을 텐데 이게 사실 뭔지 잘 모르죠, 그죠? 이 2차 전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뭐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걸 잘 모르는데 근데 그냥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러니까 이제 막 또 오르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2차 전지 관련주도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에 정말 어떤 한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이것 덕분에 실적이 이제 쌓일 준비를 하고 있는 전 이제 쟁여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 아직 안 오른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20%, 30%뭐 50% 이렇게 오를 애들은 진짜 많단 말이에요. 막 에코프로 막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막 2배, 3배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뭐 쉽지 않죠, 그죠? 쉽지도 않고 이런 기업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 2, 30%에서 50%까지 뭐 지금 아직 안 올라서 이 갭을 채우러 갈, 괴리를 채우러 갈 기업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잘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8838-799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뭐 시장이 무섭기 때문에 그 뭐 언제 오를 거냐 사실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저희가 뭐 이제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사면 내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튀는 시간이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뭐 그런 거 하는 게 딱 맞는 시장이라고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런 걸로 좀 옮겨서 했다가 다음에 또 기류가 바뀌고 뭐 그러면 뭐 그건 제가 또 말씀을 따로 드릴 거고 요새 보시면 제가 2차 전지를 정말 하다 얘기를 도저히 너무 많이 해서 지루하실까봐 아주 뭐 핫한 어떤 테마 느낌의 이야기들 아니면 이제 거의 2차 전지만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 이제 한 번씩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저희는 거의 매일 찍으니까 그죠. 근데 무조건 아니면 2차 전지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나중에 바뀌면 그거는 제가 그때 가서 또 알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문자 주셔가지고 지금 상황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838-7999번 위에 있는 번호고요. 종목 신청합니다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 이어가지고 또 오늘 같은 날 이제 뭐가 좋았겠냐마는 그죠? 시총이 큰 것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66% 떨어졌고
하이닉스가 3.8%나 빠졌고 전체적으로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쳐다봐야 될 거는 미국의 물가 지표거든요. 어제 나온 건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어제 나온 건 괜찮았는데 오늘도 또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는 시간보다 조금 뒤가 되겠네요. 그죠? 9시 반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겁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면은 지난번에가 6.4%였거든요. 이게 이번에는 좀 떨어져가지고 6.0이 나올 거라고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치인데 예상일 뿐이고 실제가 이제 여기 나오겠죠, 그죠? 이따 9시 반에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좀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6%로 나오면은 뭐 베스트고 아니죠, 뭐 5.9가 나오면 진짜 베스트고 6점 몇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조금 불안한데 물론 뭐 이번에 이 SVB 사태 때문에 파월이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긴 하지만 물가가 낮게 나와주면 정말 땡큐죠, 그죠? 그럼 시장이 정말 안심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 나올 때랑 또 미국 선물 지수랑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그 시점에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내일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시장을 너무너무 불안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SBB 이야기인데 이거가 이제 그렇게 쫄 일이 아니다 라는 그냥 이게 단기적인 충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기사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들도 많고 그죠? 이번에 들으셨겠지만 SVB 파산에 이어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에 이어서 시그니처 뱅크도 이제 파산을 했는데 여긴 또 이제 가상화폐 쪽이란 말이에요. 가상화폐로 하면은 이제 위험 자산의 약간 최고 위험한 자산이죠, 그죠? 근데 요거에 대한 심리가 팍 식으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식으면 사람들이 이제 채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뭐 SVB 파산이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간 바람에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그래서 SVB가 이제 자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너무 많이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가상화폐나 주식보단 낫지 않겠냐라면서 또 채권으로 돈이 몰려가는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심리가 많이 식어가는 이런 느낌이 요즘 있거든요. 뭐 당연히 뭐 뉴스나 뭐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과연 이 SVB나 또 시그니처 뱅크의 파산이라는 게 과연 여파가 얼마나 될 거냐는 거죠. 지난주 뭐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요 여파로 하락을 했고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뭐 별로 좋지 않았고 지금 당장에 뭐 선물 시장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뭐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9시 반에 어쨌든 간 물가 지표를 보고 나서가 진짜지 지금은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밤 9시 반 넘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영상 보시고 그 지표부터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다행히 이제 뭐 우리 증시는 어제는 꽤 선방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또 급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근데 요 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좀 아리까리했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갑자기 이제 불안해진 거고.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한 거를 언론에서는 막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무너진 거랑 좀 비교를 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거 아니냐, 전체적인 뭐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뭐 SVB가 이제 파산한 과정을 보면 지난 8일날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돌았습니다. 이때 오후에 실리콘뱅크 측에서 고객들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을 하고자 매도 가능 증권을 모두 팔면서 이제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냈어요. 갑자기 너무 큰 손실이 났죠, 그죠? 근데 요거를 메꾸기 위해서 22억 5천만 달러의 증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증자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이제 사태가 더 악화가 된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제 예금을 맡겨놓은 다른 여기가 스타트업 관련된 데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다수의 다른 스타트업들이 또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연락을 많이 받고서 야 저기 돈 없는 것 같다고 하니까 예금에 돈을 찾는 거죠, 그죠? 우리도 뭐 뱅크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뭐 A라는 은행에다 돈을 맡겨놨는데 야 A라는 은행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증자를 하고 있대, 돈을 내어줄 돈이 없대라는 식으로 하면 야 일단은 가서 찾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막 이제 인출이 몰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이제 돈을 다 찾으려고 기업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돈을 못 찾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내가 A라는 은행이 어쨌든간 야 거기 돈 없대더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야 내가 맡겨놓은 돈 내놔 이랬더니 아 죄송한데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날 실리콘밸리 이제 SBB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나스닥에 얘가 60%가 빠집니다. 60%, 60.41%가 빠졌어요. 사실 뭐 상상이 안 되지만 미국은 적이 없어요. 상한가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상한가 뭐 예전엔 15였고 뭐 12였고 지금 30이죠, 그죠? 뭐 하한가도 똑같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라 떨어져가지고 60.41%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이제 완전 패닉이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얘네는 또 이제 증자에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매각 쪽으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금융당국에서 기다려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금융보호혁신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산 쪽으로 갔는데,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는 이 여파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를 놓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파산은 또 이제 긴축을 해왔잖아요, 그죠? 쭉 해왔는데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유례 없는 아주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겪어왔고, 그럼 이번 파산이 스타트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할 것이냐, 요거를 또 신호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는 전례 없이 빠르게 올랐고, 그럼 기업의 파산 숫자 올해 파산하게 망하게 될 기업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라고 예상들을 막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데, 또 특히 이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한 것처럼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좀 작은 기업들이죠. 그런 데나 아니면 업황의 악화가 좀 심한 업종들, 이런 데들에서는 좀 중소형사들,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연내에 이제 320여 개의 기업이 파산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제 선정을 하는 파산 기업 수를 올해 연초부터 3월 초까지를 보니까 53개가 이미 파산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내에는 한 320개까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320개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은 겁니다, 그죠? 물론 2020년에 우리 팬데믹 막 터졌을 때 막 400개 넘게 망한 적 있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그 다음 해에 막 500개 넘게 망하고 막 이런 적도 있지만 320개 정도면은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긴축위의 이제 후유증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라는 건. 근데 이 긴축의 후유증이라는 게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막 나타난 거기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 예측하는 걸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막 2008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이 500 몇십 개의 기업이 파산하는 것도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 내내 사실 뭐 300개, 500개가 망하면 거의 매일 누군가가 망한다라는 소식을 우린 들어야 된단 말이죠. 올해 내내 어떤 기업 파산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증시에는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증시를 좀 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부터입니다. 너무 나쁜 얘기를 했죠, 그죠? 이 기업 파산이 많이 된다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외로 그러니까 증시에는,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망하는 기업들이 마구 나오면 정말 재앙 같은 일이겠지만 증시에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게 2008년입니다. 그죠? 이때가 이제 2008년이고, 다시 볼까요? 이게 2008년이고, 기업의 파산 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09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때를 이제 나스닥 지수로 해가지고 돌아가서 보면 이때입니다. 근데 2008년은 어때요? 이게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을 때죠, 그죠? 주가가 쭉 빠집니다. 이게 2009년이에요. 근데 2009년에는 어때요? 가장 많은 숫자의 기업이 망했을 때인데
2009년에는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 거의 나스닥 지수로 봤을 때 거의 100%에 가깝게 80%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0년만 하더라도 400개가 넘는 기업 파산이 있었다고 했지만 기억해 보자면 2020년의 증시는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파산이 많다, 도산하는 기업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증시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정말 큰 금융기관,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이 있느냐 아니냐가 증시에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을 때는 뚝 떨어졌고 다른 기업들이 어쨌든간 뭐 긴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나 뭐 경기가 어렵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중소형 기업들이 많은 숫자의 도산이 났을 때 그때는 오히려 증시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의 파산이 많은 것보다는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이 있냐 없냐가 증시에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도산한 SVB와 그리고 2008년에 이 하락을 만들었던 리먼 브라더스하고 과연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둘이가 비교할 만한 대상인가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얘는 정말 대형 금융기관이고 얘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SVB가 차지하고 있는 은행 관련 매출 비중은 미국 은행 내에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사실은 리먼 브라더스가 이때 망했던 거랑 SVB가 이번에 망한 거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의미가. 그쵸? 그리고 보통 이 기업이 파산한다라는 건 경기가 악화가 되고 침체가 되고 그 침체가 끝나는 그 끝 지점에 가서 나타나는 아주 후행지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업 파산이라는 건 버티다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이제 어떤 뭐 이제 경기가 악화되고 침체가 된다고 바로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어쨌든간 경기가 어렵고 침체가 있다면 기업들은 계속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려움의 끝에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 도산되는 기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후행지표격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또 거기다 경기가 악화되는 건 언제나 다 똑같은 시기에 그렇습니다. 언제냐? 모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건 미국이 어쨌든간 기준금리를 올릴 때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릴 때 결국은 리세션이라고 하는 이런 침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하고 하다가 이 인상의 거의 끄트머리가 될 때쯤에 돼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여파가 실물 경기에 미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업이 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올해 파산하는 기업들의 그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오히려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금리의 끄트머리에 이 리세션이라는 게 쭉 있다가 이 끄트머리에 나오는 후행적인 지표로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제 파산이라는 게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자면, 물론 이제 뭐 금융시장에 워낙 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가능성으로 보자면 낮다라는 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물론 이제 아주 막 조그만 은행은 아니지만 사실 은행 관련 매출 비중이 이 미국 은행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차지하는 비중이 요겁니다. 1.3%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랑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무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물론 리먼 브라더스가 망했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근데 이게 미국 정부에서도 이 정도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연설을 해가지고 이번 사태 관련해가지고 책임을 당연히 따질 거고 또 감독을 더 강화하고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말을 하면서 고객들이 예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돈 내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해도 고객 예금을
보호해 줄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을 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SVB의 예금을 전액 이제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고, 그 미국의 재무부 뭐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이런 데도 이제 시장을 계속 달래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여서 한도랑 상관없이 전액 다 보증을 해주겠다라면서 이제 시장의 충격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정부에서 나오고 재무부 나오고 연준 나오고 막 예금보험공사 나오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이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면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럽도 괜찮다고 합니다. 유럽도 물론 이제 실리콘밸리뱅크가 유럽에도 고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유럽 시장에서도 말이 나온 게 이제 중대 위험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예의주신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만한 리스크가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죠. 그죠? 아무리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고 뭐 시장을 달래면 뭐합니까? 그죠? 투자의 심리가 박살이 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전일에 나왔던 은행주들의 주가를 보면 조금 좀 무섭습니다. 그죠? 사실은 좀 무서워요. 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인데 여기가 61.83%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덟 번째로 큰 금융회사인 찰스 슈왑이 11%가 떨어졌습니다. 얘가 여덟 번째로 큰 금융회사고, 얘가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는 14위짜리 은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둘 다 그래도 작진 않아요. 근데 주가가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달래려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 달래지지가 않는 그런 시장이고,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한 3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이 어쨌든 간 불안해 할 거고, 그럼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찰스 슈왑에서 사측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돈 많다, 유동성 충분하니까 뭐 우리가 굳이 뭐 증권을 매각해 가지고 너희들 돈을 나눠 이렇게 달래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증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달래려고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투심이 망가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아직 이번 사태를 두고서 그렇게까지 쫄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제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게 문제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뭐 물가 아니 뭐 긴축이라든지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에 계속 시달려 오다가 이제 막 기업이 파산한다는 얘기까지 들어버리니까 이제 시장이 사실은 뭐 놀랄 수밖에 없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하지만 다행인 걸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떤 이슈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고용 지표가 쭉 나왔죠. 그죠? 근데 그때 고용 지표들이 쭈르륵 나왔을 때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뭐 웃돌긴 했지만 1월보단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4였는데 그게 요번에 이제 3.6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살짝 높게 나왔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는 4.6% 상승을 했는데 요것도 저번에는 4.7이었단 말이에요. 4.7에서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시장이 어떤 그러니까 계속 연준이 보고 있는 게 물가도 보고 고용도 보고 이러면서 고용이 너무 타이트해서 어쩌고저쩌고 더 긴축을 해야겠어요. 뭐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긴축을 더 해야겠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고용 부문은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이제 국채금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국채금리가 그래도 많이 뭐 변동성이 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또 오늘 이제 물가지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막 4%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도 좀 내려가는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게 뭐 추세를 잡았다거나 계속 이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이런 뭐 실리콘밸리 뱅크가 좀 도산을 하고 시그니처 뱅크도 도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파산을 했던 사태들이 연준이 결국은 기준금리를 어쨌든 내가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이 2년물의 국채금리가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건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 당장 3월에 올리기가 힘들지 않겠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긴축을 가져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현재 지난주에 이제
이 50bp를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얘기는 쏙 들어갔고요. 이제 25bp를 올린다라는 가능성이 81%까지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이 뭐 60%에서 뭐 70%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얘기는 쏙 들어갔고요. 이제는 25bp를 올릴 거다라는 이제 0.25% 포인트만 올릴 거다라는 게 81%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이 금리를 사실 많이 못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오히려 동결이 요만큼 있습니다. 오히려 동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동결. 그러니까 최근에 동결 얘기는 진짜 아예 안 나왔잖아요.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야 니네가 어쨌든 파산을 했고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니네가 파산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니네가 장기 채권을 너무 많이 산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말 우리는 완전한 저금리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한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저금리 시대라는 게 언젠간 끝납니다. 원래 그래요.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 언젠간 금리가 팡팡 올라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차피 나중에는 올라가게 될 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막 이런 장기 채권의 매입을 너무 많이 니네가 사놨기 때문에 그 장기 채권은 결국은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오히려 니네가. 그래서 손실폭이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어떤 약한 고리의 선상에 있는 기업들은 그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똑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저런 데가 많다라는 건 쟤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연준이 계속 고집하던 고용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막 타이트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밤에 물가가 너무 타이트하게 안 나오면 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망한 걸 생각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일을 더 크게 만들겠느냐,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빅스텝 얘기 50bp 올리는 얘기는 쏙 들어가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금리 동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년 대비 6.4%가 이제 저번 달에 나온 거고 요번 6.0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1월보단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상치를 만약에 상회한다면 만약에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6.0보단 6. 몇으로 나온다 이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좀 수선하죠.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뭐 긴축 기조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더 큰 혼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만약에 물가 지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이 SVB의 여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긴축을 더 이상 가져갈 요인이 없어졌다라는 점을 들면서 안심할 겁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도 바뀔 거고 투심이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중국의 헝다라는 그룹이 망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렇고 어쨌든 기사에 보면 무조건 자극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는 거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세상이 정말 망할 것 같았으면 달러가 미친 듯이 오르면서 금값도 미친 듯이 오르고 뭐 할 텐데 뭐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춤추는 것처럼 오르는 느낌은 또 아니었는데다가 장단기 금리 차를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를 얘기할 때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면은 이제 뭐 침체가 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장단기 금리 차이가 지난 3월 7일에 1.03%까지 내려갔다가 여기 보시면 좀 여기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튀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만 확대해 보면 그죠? 1.03%까지 내려갔다가 많이 튀어 올라온 상태. 그러니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도. 그러니까 긴축 기조가 꺾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이 폭이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가 역전됐다라는 건데 단기 금리가 너무 높고 장기 금리는 낮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단기 금리가 어쨌든간 긴축을 이제 덜 할 것 같아. 긴축 기조가 꺾일 것 같아라니까 이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차이가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장단기 금리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얘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식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물론 이 사태를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겠죠, 그죠? 미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연준이 뭐 긴축에 대해서 뭐 우리는 계속 걱정을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꺾일 것 같다고 예상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태는 진정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랄 거고 오늘 밤에 물가지표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자는 거죠.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겠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물가지표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고 조금은 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든 시장이었을 텐데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2차 전지 얘기 제가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뭐 그 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2차 전지는 양극재만 너무 많이 오른 거지 사실 셀도 많이 못 올랐고 그 주변의 애들도 많이 못 올랐어요. 그들이 그러면 양극재가 오른 만큼을 따라가는 게 맞겠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양극재만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뭐 셀 기업이나 배터리 셀 기업이나 다른 뭐 배터리에 뭐 다른 데 많잖아요. 동박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뭐가 많죠. 그죠? 얘네들이 이걸 따라가서 이 괴리율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양극재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 괴리율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얘네가 올라가서 줄이는 게 맞을 겁니다. 당연히 더 늦게 오르는 것뿐이지 먼저 인기를 얻은 것뿐이지 이 뒤에 인기는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 열심히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나는 내가 할 거다라고 한다면 양극재가 아닌 다른 배터리 많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모르겠다 가르쳐줘 하시면 위에 번호 010-8838-7999번으로 말씀 주시면 문자 주십시오. 그냥 종목 뭐 신청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기네요. 끝.